지금 당장 어느 약국 선반에나 놓여 있을 수 있는 짙은 노란색 화합물이 있다. 비밀 연구소에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다. 독점적인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것도 아니다. 처방전도 건강보험도 사전 진료도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이 화합물은 혈당, 콜레스테롤, 대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치료제 중 일부와 비교되어 왔다. 그 이름은 베르베린, 벨베리나이다. 불안한 점은 단지 이 화합물이 할 수 있다고 알려진 효능 때문만이 아니다. 진정으로 불안한 것은 이 화합물이 수천 년 동안 다양한 문명에서 전통 의학의 일부로 자리 잡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세계에서는 여전히 기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하며 보충제로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미국에서는 질병치료제로 소개될 수 없다. FDA는 이를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당뇨병을 치료하거나 콜레스테롤을 낮추거나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려는 기업은 규제 당국의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아무도 명확하게 대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이 등장한다.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고 임상 시험을 통해 연구되었으며 많은 현대 의약품 가격에 아주 적은 비용으로 판매되는 천연 화합물이 존재한다면 왜 의학계의 논의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이야기가 제기하는 답은 단지 과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돈, 특허, 규제, 당국의 승인, 그리고 현대 의학의 불편한 진실에도 존재한다. 즉, 아무도 특허를 낼 수 없는 것은 아무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은 승인된 의약품이 되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은 메트포르민, 스타틴, 체중 감량 주사, 그리고 점점 더 비싸지는 치료법에 대해 들어왔다. 하지만 베르베린에 대한 진지한 설명을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다. 효과가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제약 산업의 경제 모델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일까? 이를 이해하려면 현대의 약국, 임상시험, 심지어 청진기가 발명되기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점토판, 고대 중국의 문헌, 아유르베다 의학서, 그리고 대륙 전체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놀랍도록 비슷한 것을 관찰하게 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베르베린의 역사는 제약회사나 특허, 마케팅 캠페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 역사는 식물, 상처, 열, 감염, 그리고 인체의 실제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의학이 구축되던 훨씬 이전의 세계에서 시작된다.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하나는 기원전 65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아시리아의 왕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과 관련된 점토판에서 발견된다. 그곳에는 베르베린이 가장 풍부하게 함유된 천연 공급원 중 하나인 메자나무 열매를 혈액 정화제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잠시 생각해보라. 현대 의학이 오늘날 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도구를 갖추기 거의 2700년 전에 이미 이 식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문명이 존재했던 것이다. 하지만 아시리아인들만이 아니었다. 중국에서는 베르베린이 함유된 식물이 4000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전설적인 황제 신농이 쓴 것으로 알려진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약학 문헌 중 하나인 신농본 초경에는 황련, 첩티스 차이넨시스으로 알려진 베르베린이 풍부한 식물이 기록되어 있다. 중국 의사들은 이를 황련, 후앙리안이라 불렀고 설사, 열, 위장 감염 및 염증성 질환과 같은 문제에 사용했다. 수세기가 지나면서 그 사용은 매우 널리 퍼져 전통 중의학에서 가장 인정받고 수출되는 약초 중 하나가 되었으며 130개국 이상에 전해졌다.
그것은 희귀한 것이 아니었다. 잊혀진 지역의 미신도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관찰되고 반복되며 전수된 식물이었다. 히말라야 반대편 인도에서도 또 다른 의학 전통이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아유르베다에서 이 화합물은 다루하리드라라는 다른 이름으로 등장했다. 기원전 400년경에 쓰여진 차라카 사미타는 당뇨병, 전신염증, 세균 감염, 상처 치유 및 안과 질환과 같은 문제에 베르베린이 함유된 식물을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이 이야기는 무시하기 어려워진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맥으로 분리되어 있고 공통 언어도 없으며 공유하는 의학 철학이나 현대적인 약물 교환 시스템도 없는 두 문명이 독립적으로 같은 종류의 화합물을 가진 식물을 식별하고 놀랍도록 유사한 질병에 사용한 것이다. 그것만으로는 현대 과학이 증명해야 할 모든 것을 입증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강력한 질문을 던진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수천 년 동안 관찰이 얼마나 여러 번 반복되어야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서 베르베리는 바다와 대륙을 건너갔다. 19세기에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은 이미 북미에서 베르베린의 가장 풍부한 공급원 중 하나인 골든실 골든시얼을 열, 설사, 이지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베르베린은 결코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결코 완전히 숨겨져 있지도 않았다. 그것은 자연의학 역사상 가장 인정받는 식물성 물질 중 하나였으며 30세기 이상 관찰되었고 서로 모방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이 도래했다. 더 이상 고대 문헌이나 구전 전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측정해야 했다. 비교해야 했다.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야 했다. 그리고 21세기의 연구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이 오래된 노란색 물질을 무시하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 2004년 징원콩, 징웬콩 이 이끄는 연구팀은 많은 과학자들이 베르베린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 연구를 발표했다. 이 논문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 저널 중 하나인 Nature Medicine에 게재되었으며 고대의 전설이나 민간 전통이 아닌 측정 가능한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었다. 3개월 동안 연구진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32명의 환자에게 베르베린을 경구 투여했다. 연구가 끝났을 때의 결과는 간과하기 어려웠다. 혈청 콜레스테롤은 29% 감소했다. 중성 지방은 35% 떨어졌다. 동맥 플라크 형성 및 심혈관 위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른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25% 감소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만이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커니즘이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가장 잘 알려진 약물인 스타틴은 간에서 HMG-CoA 환원 효소라는 효소를 차단함으로써 작용한다. 그 연구에 따르면 베르베린은 그 경로로 작용하지 않았다. 스타틴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모방하지 않았다. 다른 작용을 했다. 연구진은 베르베린이 간세포에서 LDL 수용체 메신저 RNA를 안정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간단히 말해 이 수용체들이 더 오래 생존하고 더 오랫동안 계속 기능하도록 도왔다. 연구에서 이들의 기능적 수명은 64분에서 108분으로 늘어났다. 이는 간이 더 많은 수용체를 더 오랫동안 활성 상태로 유지하여 혈액에서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지속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기묘해진다. 후속 연구에 따르면 베르베린은 PCSK9이라는 단백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백질은 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LDL 수용체의 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PCSK9이 활성화될수록 혈액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수용체는 줄어든다. 그리고 바로 그 단백질인 PCSK9은 레파타, 리파타 및 프랄루엔트, 피랄루엔트와 같이 시장에서 가장 비싼 주사제들의 표적이 되었다. 이 약물들은 이를 차단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연간 10,000원 달러에서 14,000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다. 주기적인 주사가 필요하며 막대한 제약 투자를 통해 개발된 치료제 범주에 속한다. 인간 간세포를 이용한 실험실 연구에서 베르베린은 PCSK9 수치를 최대 90%까지 감소시켰다. 제약 산업은 합성 PCSK9 억제제를 개발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물성 분자는 누군가가 그 단백질의 이름을 명명하기 훨씬 전부터 수천 년 동안 다양한 문명에서 이미 사용되어 왔다. 여기서 불편한 질문이 제기된다. 천연 물질이 현대 의학이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는 대사 경로에 작용할 수 있다면 왜 진료실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 왜 대중의 대화는 거의 항상 비싸고 특허를 받았으며 거대한 시장에 의해 보호받는 약물에만 집중되는 것일까? 그 답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 베르베린의 이야기는 콜레스테롤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지질과 간 수용체에 대한 연구 이후 훨씬 더 큰 질문이 등장했다. 혈당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 중 하나와의 비교가 불가피해졌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데이터 이후 베르베린이 더욱 논란의 중심이 된 분야인 제2형 당뇨병이 등장했다. 고대 식물이 혈중 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과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 중 하나와 비교되기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신화병원 신후아 호스피탈레일에서 실시된 임상시험에서 새로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36명의 환자를 나누어 베르베린 또는 메트포르민을 투여했다. 복용량은 500mg씩 하루 3번 13주 동안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놀라워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베르베린을 투여받은 그룹에서 당화혈 색소 ANC는 9.5%에서 7.5%로 떨어졌다. 공복 혈당은 리터당 10.6mm에서 6.9mm로 감소했다. 식후 혈당은 리터당 19.8mm에서 12.1mm로 떨어졌다. 즉, 혈당 조절의 주요 지표들이 명확하게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이 비교를 그토록 불편하게 만든 것은 그 결과가 메트포르민과 유사한 것으로 설명되었다는 점이다. 메트포르민은 사소한 약물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처방되고 수백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며 혈당 조절의 핵심 도구로 간주되는 현대 제2형 당뇨병 치료의 기반 중 하나이다. 이후 더 광범위한 분석이 이어졌다. 4.8명 이상의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48건의 임상 연구를 검토한 결과 베르베린이 혈당 강에 있어 메트포르민과 필적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당화혈색소, 공복, 혈장, 포도당, 식후 2시간 포도당이라는 세 가지 구체적인 측정치에서 베르베린은 일부 결과에서 심지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중국, 이탈리아, 인도, 이란에서 진행된 연구들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이것은 단일한 고립된 관찰이 아니었다. 적어도 원본 콘텐츠에서 인용된 데이터에 따르면 임상적 증거는 무시하기 어려운 패턴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전체 이야기를 바꾸는 질문이 등장한다. 혈당, 콜레스테롤 및 주요 대사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렴하고 자연적이며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한다면 왜 그것이 주류 의학 대화의 일부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려면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의 규모를
살펴봐야 한다. 오젬픽, 오젬피츠, 위고비, 웨고비, 마운자로, 사모운자로와 같은 이름이 포함된 범주인 GLP-1 약물 시장은 2024년에 약 58,100만 달러에 달했으며 2034년에는 130,1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보 노디스크, 노보 노디키와 일라이 릴리라는 두 회사가 이 범주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세마글루타이드 하나만으로도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 오젬픽은 한 달에 $1,000 이상이 들 수 있다. 위고비는 한 달에 약 $1,300에 달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성인 18명 중 1명이 이미 GLP-1 약물을 시도해 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작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산업 중 하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여기에 수십억 달러 가치의 스타틴 시장과 수백억 달러를 넘어서는 전체 당뇨병 치료제 시장이 더해진다. 종합하면 베르베린이 간접적으로 건드리는 당뇨병, 콜레스테롤, 체중 감량 범주는 연간 1,40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베르베린은 90일 공급량의 약 $40면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갈등이 있다. 원본 콘텐츠에 따르면 베르베린은 메트포르민과 관련된 동일한 경로인 대사의 마스터 스위치, 일종인 AMPK를 활성화한다. 또한 오젬픽과 같은 약물이 모방하도록 설계된 호르몬인 GLP-1의 자연적인 생산을 촉진할 수 있다. 게다가 일부 주사제가 차단하도록 만들어진 단백질인 PCSK9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 하나의 화합물, 세 가지 메커니즘, 세계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은 단순히 베르베린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다. 질문은 훨씬 더 불편하다. 저렴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천연 분자가 특허, 수백만 달러의 캠페인, 그리고 경제적 이익의 전체 구조에 의해 보호받는 약물들의 길을 가로막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제약회사에게 약물을 개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이 생물학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연구, 임상시험, 규제 절차, 변호사, 제조, 유통 및 공식 승인에 투자하는 것이다. 제품이 승인된 의약품으로 시장에 출시되기까지 그 비용은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베르베린의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난다. 베르베린은 전 세계 450종 이상의 식물에 존재하는 천연 알칼로이드이다. 이는 어떤 기업도 이를 진정으로 소유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미 자연에 존재하고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온 분자에 대해 절대적인 독점을 구축할 수는 없다. 수년간의 독점권을 보장하는 강력한 특허도 없다. 단일 회사가 가격을 통제하고 시장을 지배하며 막대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폐쇄된 영역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의 경제 논리에 따르면 어떤 물질이 유망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 지적 재산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독점적으로 판매될 수 있어야 한다. 투자를 정당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것은 회색 지대에 갇히게 된다. 존재하고 판매되고 연구되지만 특허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승인, 홍보 및 제도적 신뢰의 길을 걷지는 못한다. 시스템은 베르베린을 직접적으로 탄압할 필요가 없다. 그저 이미 작동하는 방식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된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다.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것은 공식적인 의약품 승인에 쉽게 도달하지 못한다. 그리고 공식적인 승인이 없는 것은 비록 중요한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임상 연구가 존재하더라도 대중에게 치료제로 전달되지 않는다. 2023년 여름, 이러한 현실은 소셜 미디어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베르베린은 틱톡에서
천연 오젬픽이라는 별명으로 입소문을 탔다. 해당 해시태그는 수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일부 브랜드의 매출은 급증하여 나우푸드스와 같은 회사는 재고가 바닥나기 전에 엄청난 증가를 보고할 정도였다. 제도적 반응은 신속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관련된 교수들이 전국 매체에 등장하여 베르베린이 GLP-1 약물처럼 작용한다고 말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 비교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FDA는 소비자 경고를 발령했다. 여러 언론 매체들이 같은 주에 매우 유사한 기사를 게재하며 임상적 증거가 불충분하고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아닌 의사를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그 대조이다. 수천 년의 문서화된 사용 역사와 이를 중요한 약물과 비교하는 임상 연구가 있는 저비용 보충제는 허위 정보의 위협으로 취급되었다. 반면 사용 역사가 훨씬 짧은 한 달에 $1,000가 넘는 주사제는 의료 및 미디어 시스템 내에서 확립된 과학으로 제시되었다. FDA는 베르베린을 어떠한 양리학적 용도로도 승인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미국 연방법에 따라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모든 물질은 의약품으로 간주되며 시판 전 승인이 필요하다. 그 물질이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더라도 말이다. 임상 연구가 존재하더라도 말이다. 약국에서 보충제로 구할 수 있더라도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르베린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그것이 당뇨병을 치료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말할 수 없다. 혈당을 줄인다고 말할 수 없다.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연구가 계속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들이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훨씬 더 불안한 질문이 제기된다. 기업이 잠재적인 효과를 설명할 수 없고 의사들은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언론은 그것이 위협으로 입소문이 날 때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마지막 층이 남아있다. 수요가 폭발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베르베린으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실제로 그들이 약속한 것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베르베린이 인기를 얻자 시장은 갑작스러운 수요가 발생했을 때 흔히 보이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빠르고 기회주의적이며 소비자에게는 매우 불투명한 방식이었습니다. 갑자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천연 오젬픽이라고 불리는 이 보충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규제되며 투명한 시장을 발견하는 대신 많은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제품들로 가득 찬 영역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원본 내용에 따르면 수요가 증가하자 아마존과 월마트, 같은 플랫폼의 위조품과 효능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우푸드스 브랜드는 33개의 베르베린 브랜드에 대해 독립적인 테스트를 실시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80% 이상이 효능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18개 브랜드는 라벨에 표기된 베르베린 함량의 40% 미만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개 브랜드는 함유량이 1% 이해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일부 캡슐은 거의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나우푸드는 이 데이터를 FDA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천연제품협회 Natural Products Association 역시 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따르면 규제 당국의 대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강력한 조치나 대규모 리콜 혹은 많은 소비자들이 기대했을 수준의 가시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순은 거의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해집니다.
베르베린은 의약품으로서 명확한 승인 경로를 얻지 못합니다. 기업들은 베르베린의 잠재적 효과에 대한 임상적 증거를 자유롭게 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품질이 낮거나 거의 비어있는 제품이 등장했을 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히 강력한 장치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베르베린과 비교되는 의약품들은 막대한 마케팅 예산, 보험 적용, 대중 캠페인, 그리고 제도적 지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베르베린은 불편한 영역에 갇혀 있습니다. 무의미한 것으로 취급하기에는 너무 효과적이지만 거대한 제약 자산이 되기에는 너무 자연적이고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베린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멸망에서도 살아남았고 중국의 수세기에 걸친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현대 산업의학의 확장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발견하고 왜 아무도 진작에 설명해 주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던 2023년의 미디어 열풍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기본 내용에 따르면 그 증거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대 문화, 전통 의학자들, 그리고 현대의 임상시험들이 이미 관찰했던 것들을 확장하는 새로운 연구들이 매년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주의하게 복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베르베린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원문에서는 제3자 분석 인증서를 제공하는 브랜드를 찾을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메자나무 베르베릿 아리스타타에서 추출한 85% 이상의 순도를 가진 베르베린 염산염 베르베린의 하이드로클로리드 제품을 언급합니다. 발표된 대부분의 임상시험에서 임상 용량은 보통 식사와 함께 하루 2-3회 500mg씩 복용하여 하루 총 1000에서 1500mg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미 메트포르민, 메트포르민, 스타틴, 스타틴스 또는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사람이라면 베르베린을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는 베르베린이 쓸모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혈당을 낮추는 다른 약물과 결합했을 때 저혈당증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시사하는 바가 큰 부분일 것입니다. 이 경고는 그것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강력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3000년의 사용 역사, 수십 건의 임상 연구, 메트포르민과의 비교, AMPK, GLP-1, PCSK5에 관여하는 메커니즘, 유사한 경로로 작용하는 일부 의약품들이 연간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드는 반면 여전히 식품으로 분류되는 천연 분자. 따라서 마지막 질문은 단순히 베르베린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의학의 경제 모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오래되고 저렴하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물질들이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을까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노란색 캡슐 이면에 있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들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아직 재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잊혀진 진실들을 저희와 함께 계속 탐구해 보세요.